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하보윤입니다. 오늘은 초창기 현대 공예 교육이 어떤 식으로 시작되었으며 이전과 다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의 현대 공예 교육을 논하려면 먼저 두 가지 전제를 두어야 합니다. 사실 전제이자 내용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선 한국 현대공예라는 말은 한국의 현대기 공예, 즉 현대 시기의 공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현대공예라는 별개의 장르가 발생하여 현존함을 뜻합니다. 오늘날 공예 분야의 분류 체계는 두 가지 레이어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먼저 활동 목적에 따른 분류가 선행하는데 대개 현대공예, 전승공예, 공예산업, 취미공예로 구분됩니다. 이 중 현대공예는 일반적으로 대학이라는 근대교육 체제가 배출한 공예가들의 활동 영역을 말하는데 이는 현대공예의 등장에 대학 교육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며 이후 전개과정에서도 대학의 공예 전공자가 주체로서 활약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1차 범주 체계를 바탕으로 재료를 중심으로 한 2차 분류가 성립합니다. 현대공예의 2차 분류는 금속공예, 도자공예, 목공예 및 칠공예, 섬유공예, 유리공예 등으로 구분됩니다. 오늘날 공예활동은 이러한 1차 범주와 2차 범주를 중첩시키는 방식을 통해 개별적인 성격을 부여받습니다. 현대공예 교육을 논하기 위한 두 번째 전제는 바로 현대공예의 출발 시점을 설정하는 일입니다. 한국에서 언제부터 현대공예가 시작되었다고 볼 것인가의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에는 현대의 의미를 묻는 일과 한국 근현대사의 성격을 파악하는 일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공예뿐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든 근현대사를 돌아볼 때 늘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죠. 이에 관해 이 글에서는 정치적 시기 구분이나 진정한 모더니티의 성취 같은 일반론을 적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일반론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공예라는 특정 분야의 특수성과 구체성을 파고들어 그에 따른 시기 구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현대공예는 순수미술과 디자인을 넘나들며 진화해 왔지만 이 글에서 전제하는 공예란 재료, 기술, 기능을 직접 대면하는 인간의 활동 그리고 그 결과물을 말하며 따라서 이러한 개념이 어느 정도 분화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시작한 1960년대를 기점으로 현대공예가 출발했음을 전제하고자 합니다. 즉 식민지기 일본을 통해 번역 수입된 공예라는 근대적 개념이 미술공예라는 경로를 거치며 분화되어 1960년대에 현대공예로서 성립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1960년 전후에 시작된 현대공예라는 한 분야의 고등교육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일별하고 성립과정과 그 주체가 만들어낸 현대공예 교육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우선 한국에서 고등교육기관의 현대공예 교육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현대공예 교육은 몇몇 대학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이후 다른 여러 대학의 모델이 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 시초를 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서울대, 이대, 홍대 그리고 지금의 중앙대로 통합된 서라발 예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50에서 60년대 현대공예 교육을 시작했으며 이어서 국민대가 71년 가정학부의 공예과의 전신인 생활미술과를 설치합니다. 현대공예 교육에 앞서 공예 디자인 교육 혹은 응용미술 교육이 고등교육기관에서 처음 이루어진 것은 이화여대 예림원 미술과 자수전공이었습니다. 1945년 해방과 함께 이화학당은 이화여자대학교로 개편되고 한림원, 예림원, 행림원이라는 3개원 체제로 시작됩니다. 그중 하나인 예림원에 음악과와 미술과를 설치하고 미술과에 동양화, 서양화, 자수전공을 두었습니다. 이어 1947년 체제를 다시 개편하여 3개의 단과대학 내 8개 학부로 구성하고 그중 예술대학 미술학부 내 4개 학과로 동양화, 서양화, 자수과, 도안과가 설치됩니다. 1951년 전쟁통에 부산의 임시교사에서 미술과는 8개 전공으로 확장되는데 자수 도안에 이어 염색, 사진, 실내 장식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공예 디자인 교육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이화여대 자수과 교육은 어릴 때부터 자수에 취미를 두고 일본 미술대학에서 자수와 동양화를 공부한 장선희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자수과 1회 졸업생인 엄정윤의 구술에 따르면 초기 자수과에서는 자수,
도안, 그리고 동양화를 배웠으며 장선희를 비롯한 주순목과 조정호가 자수실기, 이준내가 인형제작, 김영기와 이유태가 동양화, 강창원이 도안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교수진이 확대되어 자수의 김혜경, 도안의 김재석, 조병덕, 유강렬 등이 공예 디자인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자수과의 초창기를 이끌었던 장선희는 한국전쟁 이후 자수보다 조화, 꽃 만드는 조화의 창작 및 기하학원 운영에 더 몰두하게 됩니다. 한편 1958년 총장 김환란의 부름을 받아 이대에 도자기실을 만들고 도자 작업을 시작한 황종구는 이듬해인 1959년 교수로 임명되어 생활미술과의 도예 강좌를 신설합니다. 이것이 이대 도자 교육의 시초였습니다. 이후 황종구는 미대 뒤편에 도자기실을 신축하고 장작가마를 축조함으로써 제대로 된 도자공예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970년에 이르러 독립학과로 도예학과가 신설되었으며 도자기실은 1977년 미술대학 도예연구소가 되었습니다. 황종구는 일제강점기 고려청자 재현에 전념한 부친 황인춘의 영향을 받아 경기도 공업연구소의 도자연구원을 하다가 1939년에 일본 세토 유업대학을 수학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대 전임이 된 후 대학 최초로 장작가마 및 석유가마를 축조하고 부친을 따라 주로 청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대 자숙과는 1980년 폐지되고 섬유예술과로 개편되었으며 이화여대 미술대학은 수차례 체제 정비를 거쳐서 1998년 조형예술대학으로 개칭하였고 섬유예술과 도자공예 전공은 98년에서 2007년까지는 공예학부로 뭉쳐 있었으나 현재는 각기 섬유 패션학부와 조형예술학부 소속으로 갈라져서 섬유예술은 디자인에, 도예는 순수예술에 더 가깝게 다가간 것으로 보입니다. 1946년에 문을 연 서울대학교는 예술대학 미술부에 회화과, 조속과, 도안과를 설치하였고 그중 도안과가 공예 디자인 교육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도안과는 1950년 초 응용미술과로 개칭하고 83년까지 30년간 존속하였습니다. 도안과 설치의 주역이었던 이순석은 도쿄미술학교 도안과를 졸업한 일본 유학파로 한국 초창기 공예 디자인 교육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의 40, 50년대 응용미술 교육을 공예 교육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른바 공예실기라는 과목명 아래 여러 종류의 디자인 교육이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이루어졌으며 이순석이 주도한 수업에서는 주로 양식화 그리기를 하는 정도였습니다. 2018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아카이브 사업 결과물인 서울대학교 현대공예교육 1961년에서 2018년에서 저는 서울대학교 현대공예교육의 시작점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 바 있습니다. 공예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이 존재하지만 적어도 물질을 다뤄 무언가를 만드는 일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그렇다면 실제 제작 교육이 이루어진 시점을 현대공예교육의 시초로 보면 어떨까? 제작 교육에 중점을 둔다면 강사 백태원의 수업을 통해 외부에서나마 실제 제작을 경험할 수 있었던 시점, 한국공예시범소의 설비 이관으로 쓸만한 장비를 확보하게 되어 비로소 제작 교육이 가능해진 시점, 그리고 미국 클리블랜드 대학에서 제작 교육을 경험한 권순영이 돌아와 강의를 시작한 시점인 1960년대 초반을 서울대학교 현대공예교육의 시발점으로 삼아도 무방할 듯하다. 서울대학교 현대공예교육을 시작한 권순영은 1955년 서울대학교 응용미술과를 졸업하고 개성여중고 미술교사로 재직하며 디자인연구소를 운영하다가 58년 한국공예시범소 디자이너로 입사합니다. 학부 시절의 응용미술 교육과 이순석을 도와 로고 디자인, 달력 디자인을 한 경험을 가진 권순영은 사실 줄곧 디자이너를 꿈꾸었고 그래서 졸업 후 김교만과 함께 KK 디자인 연구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한국공예시범소의 추천을 받아서 59년에서 60년 사이 미국 클리블랜드 미술대학에서 1년간 연수를 받는 동안 취미 교육에 해당하는 이브닝 클래스에서 도자를 접하고 돌아와 도자 공예 교육에 점차 주목하게 됩니다. 1960년대 초반 서울대학교의 공예 교육이자 제작 교육은 두 갈래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백태원에서 민초롱으로 이어지는 나무와 금속을 다루는 공예 실기 수업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이 학예 도자 실습으로 이천과 여주의 가마에서 여름방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1966년 응용미술과 안에 공예미술과 상업미술 전공이 나뉘게 됩니다. 당시 공예미술은 오늘날 공예와 공업 디자인을 아우르는 말이었습니다. 이는 공업 디자인 영역이 아직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자리매김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후 1972년에 이르러 응용미술관에 공예미술, 상업미술, 공업미술 3개의 전공이 설치됨으로써 디자인 교육과 공예 교육이 드디어 분리되기 시작하고 본격적인 현대공예 교육의 틀을 갖춰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에 관해 광창규는 1966년 창설된 상공미전의 세분화를 그 계기로 꼽는데, 상공미전의 3개 부분이 상업미술부, 공예미술부, 공업미술부로 나뉘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81년 그 공예 전공 내에 금속공예, 도자공예라는 세부 전공으로 분리가 되고 83년에는 공예학과라는 학과로 분리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 1949년 문학부 미술과로 시작한 홍익대학교의 미술교육은 1958년 미술학부의 공예과를 신설하고 정원 80명의 학생을 모집하면서 공예 디자인 교육을 시작합니다. 58년에서 59년 공예교육의 핵심 주체는 한국공예시범소로 짐작됩니다. 한국공예시범소는 미국 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의 수공예품을 발굴하여 서양에 내다 팔 수 있는 물건으로 디자인 및 기술을 개량해서 수출 증대를 꾀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창설된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수출 성과는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공예시범소의 공헌은 앞서 록펠러 재단이 지원한 한국조형문화연구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술교육적 측면에서 두드러졌습니다. 1959년 1학기에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3, 4학년 과정에 고급 3차원 디자인, 마케팅, 엔지니어링, 드로잉, 투시도법, 경제학 과목을 개설하고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도 4학년 과정에 교육평가, 고급 스튜디오, 레터링, 무대 설치 과목을 개설해 지도했다고 사실 서류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홍대도 서울대도 이러한 교과목들을 한국공예시범소가 지도했다는 사실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수업을 받았다는 증언이나 인터뷰도 아직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게 그 한국공예시범소가 작성한 서류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이런 수업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다만 스탠리 피스틱이 홍대에서 도예교육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 스탠리 피스틱은 한국공예시범소의 직원이었고 미국의 그 디자인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가마를 비롯한 도자 제작 시설이 대학에 없었기 때문에 공예시범소의 시설을 이용하였으며 물레성형이나 석고들 성형과 같은 실제 제작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후일 1세대 현대도예가로 활약한 원대정, 김희경, 김석관, 정담승 등이 당시 학생이었으며, 원대정과 김희경은 공예시범소에 들어가 피스틱 밑에서 근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공예시범소가 대학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디자인 교육은 큰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특히나 실제 제작을 대학 교육 안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현대 공예 교육에 끼친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교육의 측면에서 공예시범소가 달성한 또 하나의 업적은 디자인 교수 요원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매해 2명의 인원을 선발하여 미국 유학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의 뛰어난 디자인 교육 시스템을 한국에 전파시킬 수 있는 교육 요원을 기르는 것, 그리고 그가 미국에서 경험한 선진 디자인이 확대 재생산되어 한국의 산업 발전을 꾀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1958년 첫 해에 민철홍과 김정숙이, 59년에는 권순영과 배만실, 김희경이 선발되었으며 60년에는 이정훈이 선발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공예시범소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변영선, 정정희, 원대정 등이 유학을 갔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귀국 후 대학의 교수진으로 활동함으로써 미국식 교육제도와 공예 방법론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더불어 현대공예도 본격적으로 싹트기 시작합니다. 민철홍과 권순영은 서울대 응용미술과, 김정숙은 홍대조속과, 배만실은 이대 장식미술과, 김희경은 국민대 공예과, 원대정은 홍대 도예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네, 한국공예시범소의 2가지 큰 교육적 의의를 설명하고 있고요. 공예시범소의 모습이고, 이거는 해외 파견 유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온 유학생들이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다시 홍대로 돌아와 홍대공예과는 1959년 목칠공예 전공을 개설하고 60년 유광열이 교수로 부임합니다. 유광열에 대한 소개는 오늘 다른 발표에서도 충분히 많을 것 같아서 생략합니다. 같은 해, 즉 1960년 공예과의 실습 공장이 세워집니다. 이는 제작 실습 교육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후 1964년 미술학부와 공예학부 두 개 학부 체제로 개편하고 공예학부 내에 공예과와 도안과가 설치되고 공예과는 다시 도자공예, 섬유공예, 금속공예, 목공예 전공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196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 도예와 구별되는 공예 개념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고 또 재료에 따르는 공예의 하위 장르가 고등교육기관에 자리 잡기 시작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홍대 서양학과를 졸업한 원대정은 학부 시절 한국공예시범소에서 도예를 접하고 졸업 후 61년부터 63년까지 공예과 조교를 하면서 한국공예시범소의 스탠리 피스틱 그리고 미국 로체스터 공대에서 도예를 배운 정규에게 도예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가 67년 대학원을 졸업하고 홍대에 부임하면서 홍대에도 도자공예 전공 교육이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홍대는 1971년 수도공대를 인수합병하면서 종합대학으로 승격되는데 더불어 미술대학도 단과대학이 되었고 그 아래 공예학부에는 기존의 4개 공예 전공의 상업도안을 포함한 응용미술과와 공업도안과로 나뉜 조직집계를 갖게 됩니다. 이후 공예 전공이 공예과로 독립하는 과정을 거쳐서 88년에 이르러서는 공예과가 4개의 독립학과 금속공예과, 도예과, 목공예과, 섬유미술과로 분과하여 각자 살림을 차립니다. 그러다 목공예과는 1995년 목조형 가구과로, 금속공예과는 98년 금속조형 디자인과로 명칭을 바꾸면서 공예라는 말을 버렸고, 도예과는 2003년 도예유리과로 영역을 확장했으며, 섬유공예는 1977년 응용미술관의 염색전공으로 성격을 바꾸었다가 98년에 학과 독립을 할 때 이미 공예적 속성을 내버리고 섬유미술과로 개칭했으며, 2003년 섬유미술 패션 디자인과가 되면서 디자인 옆으로 한 발짝 다가섭니다. 1953년 후암동에서 개교한 서라발 예술대학은 1966년에 공예과를 설치하면서 일본 제국미술대학 공예도안과를 졸업하고 도예 염색 분야에서 활동하던 김재석과 7공예학교와 조선총독부 산하 중앙시험소 공예도안과에서 수련하고 나전 7기 공예가 김진석의 신성공예사를 물려받은 백태원 등이 부임하여 도안과 공예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서라발 예술대학은 재정난으로 오래 버티지 못하고 1972년 중앙대학교에 편입되어 중대예술대학의 공예과로 거듭나게 됩니다. 국민대학은 1946년 해방 후 설립된 최초의 사립대학인데 공학부의 건축공학과, 가정학부의 생활미술과, 장식미술과, 의상학과가 모여서 1975년에 조형학부로 신설됩니다. 그 후 84년에 생활미술과는 공예미술학과로 이름을 바꾸고 도자공예와 금속공예로 전공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2002년에 공예미술학과는 금속공예학과와 도자공예학과로 학과 분리를 이룹니다. 도자공예 교육은 1975년에 부임한 황종래와 김희경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이화여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황종래는 부친과 오빠를 따라 도자 쪽으로 대학원을 진학하고 상명여자사범대학 미술교육과에서 재직하다가 국민대 조용학부가 신설되면서 자리를 옮깁니다. 원래 서울대 공대 화공과를 졸업한 김희경은 한국공예시범소를 거쳐서 미국 알프레드 유업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민대 현대공예교육을 담당했습니다. 금속공예 교육은 미국 인디애나 대학 미술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온 김승희가 1974년부터 출강하고 76년 전임이 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이상 한국 현대공예 교육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대학별 공예교육 제도를 통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현대공예 교육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출발하였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서 큰일이네요. 조선시대 백공기의 줄임말로서 간간히 사용되던 공예라는 말은 식민지기에 서양 문명의 일본발 번역어로 수입된 이래 몇 번의 의미 전환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초기에는 산업이나 공업의 의미로 사용되다 순수미술과 공예의 개념이 떨어져 나간 후에 공예는 미술공예를 뜻하게 됩니다.
미술공예는 오늘날 디자인 영역에 속한 도안을 포함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18, 19세기 서구 근대 미학에 기반한 미술 혹은 예술 개념 역시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는 미술공예의 출발점인 수출공예품, 미술공예가 수출공예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개념이기도 한데 그게 암시하듯이 밖으로 내보이기 위한 안의 신화와 관련된 일이기도 했습니다. 즉 오리엔탈리즘에 입각한 제국의 식민지 타자화와 관련이 깊은 개념이자 활동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50년대까지 공예활동 혹은 공예교육은 이러한 미술공예라는 개념 안에서 이루어진 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청자의 재현을 비롯해서 조선미전, 선전의 공예부, 일본 미술대학 공예도안과, 자숙과 칠공과 등의 교육, 조선총독부 중앙시범소의 중앙시험소와 같은 실업교육기관의 교육, 이황직 미술품 제작소 및 은공방 활동 등의 일제강점기 공예활동을 비롯하여 해방 후 5, 60년대 국전공예부, 대학의 도안교육, 나전칠기 강습소 등은 모두 미술공예라는 근대적 개념 아래 수행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성북동요로 불리던 한국조형문화연구소와 대방동요로 불리던 한국미술품연구소 그리고 한국공예시범소와 같은 기관들의 설립 취지로도 이어졌습니다. 인용문은 생략하고요. 이러한 미술공예의 특징은 제가 6가지 정도로 꼽아봤는데 첫째, 과거, 전통, 한국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셔널리즘. 둘째, 제국의 타저로 구성된 미의 수용. 셋째, 전통의 현대적 변주. 넷째, 판매 또는 수출의 가능성. 다섯째, 일상사물에서 예술작품으로 지위격상. 여섯째, 과거 장인과는 다른 엘리트의 배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대공예는 미술공예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됩니다. 또한 기술적 혹은 양식적으로 한국 전통의 계승을 목표로 하는 전승공예 역시 미술공예의 개념적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전승공예는 과거의 기술을 보존하고 이어가는 역할을 하는데 과거와는 달리 일상사물을 생산하기보다 예술화한 작품을 제작하고 박물관에 전시되는 예술화한 유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술공예라는 한 몸에서 갈라져 나온 두 장르인 현대공예와 전승공예는 미술공예의 각기 다른 특성을 이어가다가 결국 미술공예와는 완연히 다른 성격의 현대적 범주로 자리하게 됩니다. 전승공예에 관한 논의는 오늘의 발표 범위를 벗어나니 여기서는 현대공예를 중심으로 특히 그 교육적 변화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현대공예 교육의 시초를 1960년 전후로 본다면 그 이전의 미술공예는 공예, 디자인, 미술의 장르적 세분화가 아직 분명치 않은 상태였습니다. 1950년대 미분화 양상은 대학별로 조금씩 달랐습니다. 이대의 경우 자숙과에서 동양화와 도안을 같이 교육했고 서울대에서도 공예실기라는 명칭의 수업에서 도안, 양식과 도면 작성, 발주공예, 실내장식 등이 한꺼번에 교육되었습니다. 70년대에 이르기까지 공예미술은 겨우 상업미술과 구분될 뿐 공업미술과도 구분되지 않은 상태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홍익대의 경우는 공예와 도안의 분리가 64년, 공업도안과와의 분리가 71년에 이루어집니다. 또한 초기 공예 디자인 교육자 대부분이 원래 배경이 다른 전공이었던 사실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순석은 회화를 공부하고자 일본에 건너갔으나 일본인 화가 니와의 권유로 도쿄미술학교 도안과에 진학합니다. 권순영은 원래 디자이너를 꿈꿨는데 미국에 유학을 가서도 그래픽 디자인과 제품 디자인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게 전공이었는데 도자는 단지 이브닝 클래스로 접했을 뿐입니다. 권순영이 도자로 전향하는데 유학 당시 이브닝 클래스의 담당 교수였던 도예가 다카이즈 도시코 선생의 권유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광열은 니혼대학의 공예도안과를 다니면서 공예연구소에 입소해 염색을 배웠고 한국전쟁 시기에는 통영에서 나전칠기 인력을 양성했으며 말년까지 파나마 염색 작업을 병행했습니다. 황종래는 서양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 재학 시 도예로 전공을 바꿨습니다. 일본 제국미술학교 서양학과를 졸업한 정규는 미국 로체스터 공대에서 도자를 배우고 돌아와 화가이자 도예가로 활동했으며 원대정도 원래 서양화 전공이었습니다. 다수의 인물들이 순수미술 혹은 도안을 전공하고 뒤늦게 공예 쪽에 발을 들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교육받던 시기 혹은 교육을 하던 초창기에는 전문 분야의 개념이 희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 부분은
넘어가고, 또한 실습 시설의 열악함도 전문화가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일본 유학을 경험한 이들은 도구를 가지고 재료를 직접 다루는 공예 교육을 이미 목격한 바 있어서 그러한 교육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5, 60년대 한국의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제작 실습 설비는 언감생신이었습니다. 서울대의 경우를 보면 1960년대까지 제작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 큰 이유 중 하나는 실습을 위한 설비와 장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1960년 한국공예시범소가 문을 닫으며 한국에 남겨놓고 간 장비들을 1962년에 이관받아서 만든 실습장, 그리고 1966년 당시 대통령 박정희의 시해로 지은 도자가마가 제작 교육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실습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예 교육은 도안과 구분되지 않은 양식화 그리기나 도면 작성 등을 가르칠 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혹시 어디 글을 쓰게 되면 그걸로 읽어보시고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이유에서 미분화 상태로 교육되던 공예가 전문화된 공예로 변모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1960년 대회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시작 시점 설정은 이대 자수교육을 좀 제외한 시점인데 그 이대 자수교육은 별도로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1960년 무렵 대학에서 제작 실습 교육이 시작되었다는 주장은 58년에서 59년 출발한 2대 도자교육, 61년에서 63년에 시작된 서울대의 학예 도자실습, 60년대에 문을 연 홍대의 공예실습공장 등이 뒷받침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제작 실습 교육의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은 다름 아닌 58년부터 60년까지 존속했던 한국공예시범소였습니다. 그 시범소의 설비로 직접 실습 교육을 시행했을 뿐만 아니라 요원 연수를 통해 제작 실습을 경험한 교육 인력을 양성했고, 나아가 폐소한 후에 두고 간 설비가 62년 서울대로 이관되어 실습 교육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미국식 공예 교육, 그러니까 일본 유학파라기보다는 미국식 공예 교육을 경험한 유학파들이 제작 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했고, 그것이 바로 타 분야와 구별되는 전문화된 공예 교육이라는 사실을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전파한 현대 공예 교육은 이전 식민지기 일본 유학파들이 전한 미술공예 교육과는 좀 달랐습니다. 미술공예에서 실기는 장인의 기술 맥락 안에 있었지만 현대공예에서 제작 실습은 공예라는 분야를 현대적인 특정 분야로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현대공예 교육의 시발점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엘리트에서 작가로 이행하는 이야기입니다. 초창기 현대공예 교육의 두 번째 특징은 교수자의 자기인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술공예 시대에도 공예가들은 그냥 장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근대 교육을 받은 소수의 엘리트임을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본의 전문 학교와 대학은 물론 그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고보, 실업학교 등에서 근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서구의 근대적 예술관이 묻어나는 엘리트적 자의식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도제식 기술 교육을 받은 은세공 입사장인이든 통영에서 나서 자라서 나전칠기 기술 교육을 받은 칠기장이든 미술공예에 포함되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엘리트로 대접받았습니다. 선전과 그 맥을 이은 국전, 공예부에 장인 출신 미술공예가들이 많이 출품했고 상도 받았고 국전의 초대 작가, 추천 작가, 심사위원을 역임했습니다. 여기 이학은, 장기명, 김태희, 박성삼 이런 사람들이 다 장인 출신의 미술공예가들인데 이들이 그런 제전, 선전, 국전에 여러 차례 출품했고 또 국전의 초대 작가나 심사위원으로 일본의 대학 유학파들과 함께 같이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다시 말해 전승공예 장인급의 미술공예가와 대학 출신이거나 대학 교육을 담당하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 초창기에는 큰 위화감이 없었습니다. 엘리트 의식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상대를 타자로 구분할 필요성이 크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현대공예 교육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양상이 사뭇 달라집니다. 대학에서 공예 교육을 하거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엘리트 의식보다 작가 의식을 더 발동시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러한 미술공예가
지향하던 외부로 내보이기 위한 나의 형성은 서양 혹은 일본 제국에 보여주기 위한 정체성을 만드는 일이었는데, 내보이는 일은 근대 민족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전략이자 수출을 통한 부국강병을 모색하는 전술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뀌자 외부인 서양 제국 혹은 일본 제국이 원하는 선물이었습니다. 고려 청자나 조선 백제는 한국인보다 일본인이 훨씬 더 인정하고 애호하는 전통이자 미술공예로 재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야나기 무니요시 등의 발견은 한국미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대공예로 이동하면서 더 이상 밖이 중요치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내부에서 우월함을 드러내 보이는 일이 더 중요해졌고, 우월함은 서양 플러스 근대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근대적 예술관 혹은 낭만주의적 예술관이 더 짙고 깊게 현대공예에 파고든 이유는 그들의 작가주의가 서구화된, 근대화된, 즉 동경의 대상이 된 나의 우월함을 잘 보여주는 장치로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서구 모더니즘의 수혜를 받은 나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과거 혹은 전통을 부정해야만 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 시간이 부족해서 마지막으로 넘어갈게요. 공예를 전문화, 세분화한 현대공예와 현대공예 교육은 제작공예 교육의 도입, 전문성의 성립과 같은 공예적 특장점을 잘 드러내서 공예가 하나의 분야로 성립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공예 자신을 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거의 공예를 타자로 설정하는 오류를 범해서 공예가 무엇인지를 말하기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공예의 정의에 관한 아까 최공일 선생님 말씀하신 무한 반복의 논쟁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